모든 백성들이 알아야 할 기본 사전을 쓰신 호머 헐버트,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주신 저분이 독립신문을 만들 때 사면 발행의 3면이 영문판입니다. 그 영문판 편집을 맡은 게 호머 헐버트였는데, 호머 헐버트가 주시경하고 서재필에게 너희 언어도 띄어쓰기를 하는 게 어떠냐, 컴마와 마침표를 쓰는 게, 처음으로 띄어쓰기를 하게 됩니다. 중국 도자기, 일본 도자기, 한국 도자기가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성을 내가 얘기했죠. 그 공감이 가죠. 형태미, 색채, 선내, 아름다움, 그리고 조선 초기 백자의 귀티 나는 거, 중기의 문기가 감도는 거, 후기의 부티가 나는 거, 그렇게 설명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지금부터 외워요. 이렇게 된 거는 귀티, 요거는 문기, 이거는 부티. 그렇게 한국어가 이렇게 퍼져나간 게 오늘의 지금 한국어의 위상입니다. 우리 문학의 위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내에 앉아서는 잘 모르는데 오디오 프로그램만 통해도 그렇고 플래시몹 같은 거 보면은 말로만 들은 한류가 어디까지 갔나 알 수 있고, 유럽의 대학에서 제2외국어로 일본어, 중국어 제끼고 한국어가 제일 선호하는 그 언어로 되어서 지금 오히려 선생을 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퍼져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한국어, 한글을 쓴 역사는 실제는 120년 뿐이 안 됩니다. 세종대왕이 이렇게 훌륭한 글을, 문자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우리가 1895년에 이제 한글을 갖다가 공문서의 언어로 만들어 놓기 전에 언문으로 쓰여진 거는 우리가 문자 언어로서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책으로도 그렇고 언어로도 발전을 못했어요. 이게 그 이후에 20세기 들어가가지고 급속하게 그 발전해 가는 그 과정은 워낙에 언어가 뛰어나고 또 일상에서 써왔던 것도 있지만은 한글이 우리 표준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세계적인 언어로 퍼져나가는 데는 그동안 문학이 갖고 있었던 힘이 거의 절대적인 거였습니다. 한글 표준어 맞춤법에서 국어사전 나오는 그 과정은 얼마 전에 나온 한국어 그 파란의 역사와 생명력에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고, 이 한글의 이 역사를 우리 학생들 시절에서부터도 좀 간략하게나마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고종칙령으로 모든 공문서는 국문으로 기록한다 한 거는 갑오개혁 1894년 그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130년 전 일이죠. 개화기 때 이제 국어교과서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맞춤법을 맞출 필요 있어서 대한제국에서 국문연구의정서를 마련했는데 공표는 못했어요. 공표하기 할 무렵에 을사보조가 일어나고 한일합방이 돼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민에서 1896년에 독립신문 발간할 때 국문표기를 통일해가지고 서재필, 주시경 이런 분들이 자체해서 그 연구회를 만들고, 그리고 주시경 선생이 나이 40도 안 돼서 39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의 제자들에 의해 가지고 한글이 체계를 탁 잡혀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조선어 연구에 발족한 게 1921년 3.1운동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전격적으로 만드는데, 이 책에 자세히 나왔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 이렇게 표준 맞춤법으로 있지만은 이 표기할 적에 형태주의와 표음주의하고 두 개가 대립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글자 쓴 거하고 발음하고 다르잖아요. 이것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었을 때 형태를 놔놓고 글자를 맞출 거냐 아니면 소리 나는 대로 쓸 거냐, 이때 형태주의를 취합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우리 언어가 발달합니다. 말 소리 나는 대로 해서 쓰면은 쓰는 사람은 편하지만 읽는 사람은 엄청나게 불편한 것이고, 그리고 언어가 자기 논리에 의해서 전개되는 거에서 많은 혼선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거를 해줘요. 일제강점기의 한글학자들에 대한 고마움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국가가 아니에요, 개인단체, 아무런 강제력을 갖지도 않은 개인단체에서
33년에 만들어갖고 사전을 편찬하는데 사전 처음으로 만드니까 단어를 모아야 되잖아요. 전국에다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보내달라고 해서 모은 거가 6,111자예요. 그게 말모이 작전이라고 해갖고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쇄 직전에 들어가는데 그 유명한 조선어학회 사전이 1942년에 함흥 영성고보 여학생 박영옥인가 하는 그 애가 한국말 썼다고 해가지고 잡혀가가지고 선생 찾아서 조선어학회 사전이 사건이 일어났고 전부 구속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전 만들던 거 압류되고요. 그래가지고 구속된 사람 중에서 그냥 인정하고 나오면 석방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돼서 나온 데 있지만 항소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항소심 때문에 이 모든 재판 자료가 함흥에서 서울로 옮겨오는데 재판 기록이니까 8.15 해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때의 증거 자료가 기적적으로 서울역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 페이지가 2,600페이지짜리 원고예요. 저 말모이 작전에서부터 모아온 거가. 그래가지고 1947년에 조선말 큰 사전이 발견된 것이 우리가 지금 한글을 이렇게 구사해 가는데 원천이 된 겁니다.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데 참 억울한 시절이고 그 당시에 우리 독립을 위해서 희생을 했던 분들 안중근 의사에서부터 많은 분 독립군 홍범도 장군 이런 분들을 기리는 것이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 있기 때문에 에브리바디 에브리데이 라이프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살아가면서 자기 직분 속에서 자기의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의 일들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 버리는 그러니까 만주 가서 독립운동한 사람은 영웅이고 본토에 남아 있었던 사람은 비겁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기 분야 속에서 해오는 중에 주시경 선생 이후에 또 대부분의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해서 그 감옥 생활도 하셨지만 국가가 지원한 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이 언어를 이렇게 지켜왔다는 거는 거의 영웅적인 거고 우리가 이만큼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하는 것을 내 얘기 앞에 꼭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적인 선진국가로 가는 데는 무엇보다도 맨파워입니다. 개인의 역량이 자기 분야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의 힘이 밀고 나가요. 국가는 흔들거리고 엉터리로 삐꺼덕거려도 개인이 또 우리 기업이 밀고 나가는 거가 우리를 그렇게 받쳐주는데 한국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6.1준이 서유견문을 낸 거가 1985년 발간됐대지만 탈구한 거는 89년이었습니다. 일찍이 이분은 한글 전용 얘기하기 전에 한글로 서유견문록을 썼어요. 그런 선구적인 게 있었어요. 유홍준의 형님 되는 분입니다. 기계유 씨의 이 준자 학렬에 아주 자랑스러운 형님인데 우리 집은 막내로 내려와가지고 지금도 기계유 씨 대종에 가면 난 대부님으로 엄청난 대조로 나보다 100살 많은 형님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계유 씨가 뭐 특별한 가문은 아니지만 기행문학에서 서유견문록은 6.1준이고 문화유산 답석인 유홍준이야. 나는 이 책과 96년에 독립신문을 발간할 적에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얘기하고 있는데 호모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 사민필지라고 하는 모든 백성들이 알아야 할 기본 사전을 쓰신 호모 헐버트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주신 저분이 독립신문을 만들 때 독립신문이 4면 발행이에요. 4면 발행의 3면이 영문판입니다. 그 영문판 편집을 맡은 게 호모 헐버트였는데 호모 헐버트가 주시경하고 서재필에게 너희 언어도 띄어쓰기를 하는 게 어떠냐 컴마와 마침표를 쓰는 게 처음으로 띄어쓰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이 만들고
현대어로서 이렇게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건 띄어쓰기입니다. 중국어, 일본어 띄어쓰기가 없잖아요. 중국어 해석 맨날 싸우는 게 띄어쓰기를 안 해서 그래요. 일본어 띄어쓰기만 하면은 가다카나만 알면은 해석해요. 일본어가 띄어쓰기를 안 하고도 버티는 건 한자하고 컴마로 그렇게 버티는 거거든요. 걔네들도 빨리 호머 헐버트나 이런 국어학자들이 우리도 한국처럼 띄어쓰기 합시다 하고 혁명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걔네들은 못할 거예요. 본래이지 하여튼 걔네들의 생리상. 그래서 호머 헐버트에 대한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국어학자들의 경우에는 그거를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 안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한은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추방돼 가지고 미국에 있다가 45년 해방되니까 한국으로 옵니다. 80 몇 세였을 거예요. 가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에서 죽고 싶다고. 와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셔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소설과 신체시라고 하는 것이 애국 계몽기에 등장을 하잖아요. 혈의누가 처음 시작하고 결국은 이광수의 무정, 여기에서 우리 언어다운 언어를 우리가 진짜 만나게 되는데, 육당 최남선이 그 소년과 청춘을 창간하는데, 잡지를 창간하는데, 육당 최남선이 1890년생입니다. 벽초 홍명희가 그분보다 2살 많고 춘원 이광수가 2살 적어요. 3대 천재라고 하는 분에. 그 육당이 소년 시절에 소년 창간하고 청년 시절에 청춘 창간해요.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불행히도 둘 다 친일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분을 끝까지 존경하지 못하는 거가 정말로 억울해요. 내 지식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육당한테 신세를 졌어요. 그러면서도 그분에 대한 존경을 끝까지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육당이 쓴 심춘술래라는 글을 일찍이 내가 읽었다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못 썼을 겁니다. 내 책을 그걸 쓰고 난 다음에 내가 알게 된 거가 두 가지를 알게 된 게, 육당이 쓴 심춘술래가 1926년에 있었다는 거하고 일본의 시바리오타로의 가도를 가다라는 50권짜리 시리즈가 있다는 거로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찾아보고 그 중에 한국에 대해서 쓴 2권, 제주도하고 한의 나라라고 하는 거를 학고제에 내가 소개해가지고 우리말로 번역도 됐는데, 그게 역시 그렇대요. 내 책을 영어로 번역하거나 일본어로 문화유산 답사 일본어판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바리오타로의 일본에서 그렇게 유명한 책이지만 우리들에게 읽혀지는 데에서는 읽혀지지가 않아요, 잘. 글 쓴 사람이 대상을 하고 있는 거가, 그건 일본 사람이었고 나는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들 번역을 할 거면은 그네들을 위한 버전으로 바꿔야지 이 소리는 거죠. 한강의 소설이 세계 노벨상을 받게 되는 데는 그 번역자의 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춘원 이광수가 1917년에 무정 연재하는데, 이거 나도 옛날에 읽어봤고 또 오늘 이거 얘기하려니까 또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1917년에 그런 글을 썼다고 하는 게 참 우리로서는 큰 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신문 연재해가지고 내 일자에는 어떻게 진도 나갔는데, 그 내용, 그 언어 구사도 문장력이 워낙에 뛰어난 사람이라 마지막에 가가지고 애국 계몽주의로 해가지고 훈시조로 해서 이렇게 뽕짝으로 끝나는 거는 지금 소설의 구성 전체로 봤을 적에는 느슨하지만 당시에 그 애국 계몽운동으로서의 소설의 임무로서는 그렇게 나갈 수뿐이 없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분이 가장 그 영향받은 건 아마 톨스토이의 부활 아니었는가 싶을 정도로, 그 네플로도프가 카츄샤를 따라가면서 그 회개하듯이 쫓아가면서 할 때에
심리 묘사라든지 주변 자연 풍광에 대한 묘사 같은 거는 거의 이 무정에서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영식이가 영채가 자살한다고 그래가지고 평양으로 갔다가 오는 그 과정 속에 기차를 타고 가면서 경의선 바깥 풍경이 변하는 거, 밤하늘에 저녁 야간 열차로 타고 내려오는데 초생달은 일찍이 서산을 넘어가 버리고 연이어지는 산은 달빛이 없을 적에 오히려 더 능선의 아름다움이 나오고 흘러가는 물은 가기 싫은 곳을 억지로 가듯이 천천히 흘러가고 이런 묘사들에 보면은 후대의 우리 소설가들이 자연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약했는데 춘호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정말로 이분이 쓴 글들이 지금 읽어도 읽어지는 이인직의 혈연은 지금 못 읽습니다. 그건 고문 시간에 배워야지. 그렇지만은 무정은 읽어요. 이것이 결국 폭발해서 나오는 거는 3.1운동입니다. 김희독립선언문인데 이 김희독립선언문만 하더라도 띄어쓰기가 없잖아요. 아직 일반화가 안 돼 있었어요. 김희독립선언문 초판 이게 두 번 처음에 2만 부 하고 신문관인가 해서 하고 그 다음에 5,000부인가 재판을 또 찍어가지고 날리는데 초판에 오자가 있었어요. 오자가 오등원 자해야 조선이 독립군인과 한데 조선을 선조라고 돼 있어. 어쩌면은 교정을 봐도 첫 문장고 조선 그게 나. 그래서 저게 두 번째 모자라서 찍은 거에는 저게 교정이 봐 있어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몇 부 안 남았는데 한 10년 안 됐을 거예요. 미국에서 새로 발견된 거가 월탄 소장본이에요. 저 그때 붙은 것이 이 독립선언문은 김인년 3월 1일 하오 2시 탑동공원 안에서 각 학교 대표들이 독립을 선언한 후 이 선언서를 뿌렸다. 나는 그때 뿌리고 난 선언서 한 장을 보존해 후손에게 전한다. 나는 그때 휘문의숙 4학년생으로 연령이 19세였다. 월탄 박종화. 저거 하나를 딱 붙여갖고 있었던 거가 지금 미국에 누가 갖고 있다가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 김희독립선언 3.1운동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 역사, 근현대사에서 갖고 있는 의미는 이명택 교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근대는 오히려 3.1운동 1919년 이후라고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앞에 개항기에서 애국계몽기가 묻히니까 본격적인 근대는 3.1운동 이후입니다. 이때 지나면서 염상섭의 만세전 3대 같은 소설이 나오는 거예요. 춘원 이광수 소설 속에서 보면 그분이 그 글을 쓸 적에 1917년인데 일제강점기인데 일제강점기 분위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는 외국 가서 미국 가서 일본 가서 유학해갖고 신문명 들어오면 된다는 그거지. 그 염상섭의 만세전이나 이런 데라면서 식민지적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의 일상생활이나 고통 같은 거는 그 책에는 그 신원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또 변절도 그렇게 쉽게 했는지도 모르죠. 어찌됐든 이 3.1운동 이후에 근대가 전개되는데 내가 이번에 책에다가 나의 독서 경험을 쭉 썼는데 오늘 내가 강의하는 거는 독서 경험이 아니고 내가 소비자로서 익혔던 우리 시에 대해서 내가 느꼈던 감정을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3.1운동 지나고 5년 지나니까 소월에 진달꽃이 나오고 한용운의 만해에 님의 침묵이 나오는데 이거 참 기적적인 거예요. 어떻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이 가락 속에서 들어오는 민족 서정은 오늘날까지도 조선적인 한국적인 서정의 리듬으로서는 번번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신동엽 선생이 산의 언덕에 같은 것도 그리운 그대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 산의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이렇게 나가는 거라든지 정호승이 이별 노래에서 그대의 뒷모습에 깔리는 노을이 되리니 이 글의 원천이 우리 그 한국인의 그 민요나 이런 데에서 있을 때 오는 335조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네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신상골의 백도라지 그것이 시어로서 행을 나누고 하면서 오는 가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신동엽 선생의 시를 누가 그랬나? 소월의 가락에 육사의 사상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평하니까 이 소월이 만들어낸 이 가락이라고 하고 우리 정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창조였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누구든지 소월이 가락에다가 맞춰가지고서 335조로 해서 337박수 친 듯이 해가는 이거는 우리 서정을 바라는데 한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소월은 오산학교를 나오고 또 배제해서 졸업장 받아서 일본 유학 갔다가 관동 대지진 일어나니까 다니지도 못하고 다시 와가지고 그때 이제 시인으로 써서 유학 경험이나 이게 있는데 만해 한용운이 등장을 하는 거는 지금도 국문학자들이 해명을 못해요. 어떻게 이매침복 같은 거가 26년에 나왔는지. 그게 또 우리 언어가 발달하고 운문이 가는 데서 소월과 만해가 둘이 딱 붙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 시어가 갖고 있는 폭이 그렇게 증폭을 한 거예요. 소월만 있고 만해가 없다고 했을 적에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힘이. 이분 외국 경험 있는 것도 아니고 스님 거기에다 독립운동 끝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육당이 변절한 거를 그렇게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했다고 하는데 지금 시무장에 그 집을 지으면서 총독 보기 싫다고 북향으로 집을 지어놓고 독립을 못 보고 돌아가셨죠. 만해 선생님 부인이 기계유 씨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신은 해당화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랐더니 봄이 오고 보니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 이분은 뭘 이렇게 기다리는지 몰라. 이무치먹은 뭐 끝까지 기다리잖아. 그러니까 간절함에 대한 것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거, 오지 않는 거, 그거를 얘기하면서 우리들에 있는 서사를 풀어내주는 것이 우리 2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 한국의 시가 현대시로서의 뿌리를 탁 내리는 그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의 문학작품으로서 시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정적인 것은 나는 정지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향수 가지고 같은 노래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익숙해 있습니다만은 향수의 그 시어 중에서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어떻게 자기 마누라를 그렇게 얘기하는가 싶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갖는 평범한 보편적인 마음일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죠. 듣다 보면은. 그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고 살아봐요. 그렇게 돼요. 그건 누구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되지. 그런 중에 정지용은 동지사 대학 다닐 때 그 일본어로 시를 썼어요. 감옥가와 강에 대해서 내 일본 답사기에 소개한 거가 일본어로 쓴 시였어요, 원래. 그렇게 이제 언어에도 뛰어나고, 그리고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면 편안한 거죠. 세련된 언어와 세련된 이미지, 그리고 소월이 가락 같은 것만 봤을 적에는 너무 토속적이어서 현대로 나가는데 이렇게 발목을 잡는 게 있지만 정지용은 그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국적인 언어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데, 유리창 저거는 저 정지용의 딸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그 일찍 죽은 딸을 생각을 하면서 쓴 시로 알고 있어요. 딸인가 아들인가 아무튼 애가 일찍 죽었어요.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아마 유리창 앞에 서 있었던 모양이죠. 열없이부터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얼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카만 밤이 밀려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리듬으로 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축적하고 심화시켜가지고 하나의 언어로서 승화시켜가는 거가 정재홍이 완성을 했다고 얘기를, 나는 국문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독자, 그동안 내가 읽었던 그 입장 속에서는 정재홍에 대한 그 예찬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정재홍만 하더라도 우리의 한문도 읽을 줄 알고 전통적인 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시로 쓰여지고 있던 것을 우리말로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의미를 살려내는 것도 상당히 많았어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하는 거가 대야동도 점점산, 고려시대 김황원이 대동강 보고 읽다가 못다 읽었다는 그 시의 첫 구절이 대야동도 넓은 벌 동쪽 끝으로잖아요. 물먹은 별. 멋있죠. 저게 난 처음에 정재용이 그 시어로 쓴 건 줄 알았는데 우리말 중에는 민중들이 민간인 사회 속에서 아주 멋지게 만들어지는 언어로 이렇게 쓰여지는 게 있어요. 물먹은 별이, 저게 춘원 이광수 무정에서 기차 타고 가면서 물먹은 별이 창밖에 비치고, 그러니까 유리창 물 비 내리는데 별빛이 보니까 물먹은 별 나오는 그런 거를 써요. 그렇게 쓰여지는 언어 중에서 초생딸을, 누나 눈썹 같은 초생딸, 그런 표현들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같이 이렇게 나눠 쓰고 있거든요. 그거를 다 뽑아가지고 우리의 아름다운 언어로 발전시키는 거가 또 시인들이 갖고 있었던 한 면이죠. 그래가지고 1930년대에는 이태준의 달밤을 비롯해가지고 소설에서도 그렇고 이태준의 무소록, 김용준의 근원수필, 나중에 40년대 김진섭의 생활인의 철학, 이게 이때가 우리 한국 문학의 최초의 전성기입니다. 이때의 글들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벽초 홍명희의 인걱정이 1927년이고 28년부터 쭉 연재를 하잖아요. 해방되기 전까지. 미완성으로 끝나지만은. 지금도 제 경우에 글 쓰는 데의 번번은 이태준입니다. 이분이 월북하는 바람에 한동안 88년 해금될 때까지 금서였을 때 그 말동종이 책으로 돼 있는 거 사서 보고 했던 거가 그게 제가 글쓰기에 가장 큰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인걱정은 요새 MZ세대는 저 책 못 읽을 거예요. 문장이 읽어갈 수가 없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주 차분하게 읽어가는데, 저기에는 단어가 순 우리말은 우리말인데 그 뜻을 몰라도 읽어가면은 무슨 뜻인지 대충은 짐작해서 인걱정 용어 사전이 따로 나와 있잖아요. 이 벽초 인걱정전은 기본적으로 그분이 처음에 쓰면서 얘기한 거가, 나는 조선인의 정조라고 그랬어요. 정서. 잊혀져 가고 있는 조선인의 정조를 다시 되살리기 안타까워하면서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썼다고 해서 손 우리말로 남아있는 것들을 그렇게 구사를 종횡무진으로 해냅니다. 이분이 글 쓰다가 한번 감옥에 가가지고 연재가 안 돼서 독자 항의로 해갖고 집필 허가 얻어서 쓰기도 했는데, 한 번은 어른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당시 신문 연재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인기 그 칼럼이잖아요.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나 대학 다닐 적에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 하고 손창섭의 길 이런 거 연재할 적이면은, 아유, 얘가 내일 어떻게 되나, 목욕탕에 갔는데 어떻게 됐나, 뭐 이런 그 궁금함 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오면은 신문부터 읽고 그랬으니 옛날 사람은 오죽했겠어요. 텔레비전이 나온 것이 내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라디오 시대지. 그때의 신문 연재가 갖고 있는 거는 대단했는데 3일 동안 연재가 나오지 않았대요. 나중에 그 얘기 들은 거가, 박유복이가 주막집에서
아주머니하고 노닥거리다가 그것이 노닥거리는 것보다 일본말로 히야카시 걸다가 이게 표현을 하는 게 무슨 단어인가 하다가 결국 나온 게 히영수예요. 국어사전에 히영수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일본말 히야카시라고 하는 그 차이다. 노닥거리다라고 해도 되는 건데 그거가 아니고 다르잖아요. 그렇게까지 언어를 찾아가고 그다음에 이번 1월 달에 나 그린보트 타고 그 7박 8일 가는 데는 딴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임꺽정 9권 싸들고 가서 그것 좀 읽고 오려고. 왜냐면 그 그린보트 타면은 스마트폰이 안 터져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가서는 딴짓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간 김에 강연 3번 해주고 간 김에 문화유산 전도해야 되니까 그건 전도하고 나는 내 욕심은 임꺽정 9권 갖고 가서 혹시 또 그거 빨리 읽을지 모르니까 톨스토이 부활 또 다시 끼고 갈까 그러고 있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임꺽정 소설을 보면은 결혼하는 장면, 장사 지내는 거, 과부 엎어치기 가는 거, 박여보기가 최영장군 사당에서 12마디 국거리 하는 거 그게 그렇게 리얼하게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풍습이 하나도 놓칠 거 없이 돼 있고 전문가들도 놓치는 거가 있는데 임꺽정 속에 있는 거는 생활에 아주 따뜻한 정감이 오가는 조선 사람들의 그 분위기 그러면서도 자기 심지를 잃지 않는 거 신분이 낮아서 가난해서 있지만은 비굴하지 않고 또 때로는 일그러진 생각으로 나타나기도 하면서도 그 모든 거를 다 집어넣는 거가 벽초가 그가 얘기한 대로 일제강점기에 벌써 1930년 되면은 식민지 지배한 지 20년이 지나잖아요. 점점 잃어가는 거 그거를 잡아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던 면이 있어서 임꺽정 용어 사전을 옆에다 놔놓고 그리고서는 그 쭉 한번 여러분들도 언어를 익히는 데에서 아마 최고의 훈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이런 전성기를 지나니까 시에서 그래서 내가 문화유산 답사기 성북동 답사기에서 이태준의 수연산방과 이 문장지 참 멋있잖아요. 페가노 합치라고 일본어로 발간하고 합치라고 그랬더니 차라리 우리 페가나겠다. 창간호라는 책은 다 잡지마다 있지만 페가노라고 해서 나온 건 문장지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저 체제가 그대로 해방 후의 현대문학 체제로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문학 잡지의 기본으로 해서 오는 거고 그래도 그 수연산방 하나가 지켜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금치 못하는데 시로 얘기를 하면은 이용학, 백석, 윤동주, 이육사 이런 분들의 아주 주옥 같은 시가 나오는데 내가 볼 적에 우리나라 현대 시인에 보면은 백석파가 압도적이에요. 신경님, 이시영, 김사인, 안도현 다 백석파예요. 그런데 저 안도현이 백석평전도 썼는데 그리고 나서 기자가 안도현 시인한테 선생님의 시를 보면은 백석을 많이 존경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는 백석을 베꼈습니다. 그 모닥불이라는 시가 백석도 있고 안도현도 있어요. 그 보면은 진짜 백석을 좋아하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세히 한번 보죠. 춘원 이광수의 소설 속에서 현대 소설로서의 큰 의미라는 건 자의식의 반영이거든요. 사회 제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감정에 자의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건 현대로 들어오는 현대 사회 속에서의 필수죠. 자의식이 반영됨으로써 우리가 근대 사회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르네상스 미술에만 하더라도 자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너리즘 시대로 들어오면 자의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모가지가 긴 성모 마리아 이런 거 일그러지게 하고 하는 그런 거가 들어오는 게 아놀드 하우저가 근대 정신이 르네상스 지난 매너리즘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게 기본적으로는 작가의 의식이 얼만큼 투영됐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월과 만해는
하나는 서정이고 하나는 서사지만은 자기 감성에 대한 폭발이잖아요. 그리고 정지용 시대만 오면은 대상을 객관화시켜 가지고서 물 먹은 별이 반짝하는 그런 식으로 객관적 대상을 통해서 자기 감성을 거기에 얹어버리는 이런 걸로 표현하는 방법이 늘어갑니다. 그게 백석에 와서는 그게 절묘하게 맞아드는데 이용학의 경우에는 거기에 호소라고 할까? 그런 게 아주 애절하게 해오는 그게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김지아가 인사동에 있는 평화 만들기 담벼락에다가 어느 날 술에 취해가지고서는 자기가 외고 있는 대로 쓴 거예요. 매직펜 갖고 오라고 그래갖고 벽에다가 확 썼어요. 평화 만들기 망하면서 누군가가 또 이거를 띄워서 갖고 있다가 옥션에 내가지고 이 문학박물관 하는 사람이 사서 갖고 가서 내 책에도 실었죠. 이게 해방되고 있을 때 이용학이 남쪽에 있는데 가족은 백무선 전철가 있는 무산에 있어서 함경북도. 그게 고향 그리움이에요. 이거 보고 쓴 게 아니고 그냥 술이 취해가지고 썼어요. 이렇게. 눈이 오는가, 북쪽에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험한 벼랑길 굽이굽이 돌아가는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두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으로 드는 이러한 밤에 어쩌자고 잠이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분단의 아픔을 이렇게 우아한 서정으로 담아낼 수 있는 거는 소월이나 만해 보고 읊으라고 그러면은 다 뜨겁게 읊었을 거예요. 근데 이용학 때니까 그냥 다 내려앉아가지고서 객관화시키면서 그러면서 우아한 서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바꾸게 되죠.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우리 그 문학이 보여주고 있었던 거는 참 엄청난 성과였고 그 언어 말살 정책 속에서도 언어는 이렇게 뛰어났어요. 20년대 말에 카프가 나와서 임화 같은 사람, 김남천 이런 사람들의 사회주의 계열의 작품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었지만은 그들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념적인 것을 담아내려는 그 강박관념이 지나쳐가지고 시나 소설로서의 완성도 이거를 이야기할 적에는 그렇게 높이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그건 미술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오니까 단재 신채호가 그랬죠. 빌어먹을 문예와 이게 창궐해가지고 발전하니까 만주로 독립운동하러 오는 놈은 점점 적어져 버렸다고. 지성과 무엇을 발산할 수 있는 하나가 생겨버리니까 그거에 없었을 적에는 뛰쳐나가갖고 총 들고 가는데 그런 아이러니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건 후민정음인데 후민정음은 우리가 언해본은 일찍이 봤지만 후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 원본은 39년에 안동에서 발견돼서 간송미술관이 사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구에서 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발견됨으로 해가지고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입술 소리, 목구멍 소리 하는 정말로 과학적인 언어로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세종대왕이 변소 가서 똥 누다가 창살 생긴 거 보고 만들었다고 이런 식으로 막 깎아내렸는데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의문체계로 됐다는 거는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39년이에요. 조선어 말살 정책으로 쓰지 못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한글학자들이. 그래서 1945년에 해방되고 46년에 조선어학회에서 만들어낸 거가 이 후민정음 복제본입니다. 저기다 내가 써놓은 게 8.15 해방 이듬해에 조선어학회에서 펴낸 후민정음 해례본이다. 한글 학자들이 얼마나 원하던 책이었는가. 이국노 선생과 정세권 선생의 감격을 생각하며 간직한다. 유홍준. 경상도 고성 정세권 선생
거기뿐이거든요. 기념관을 만든대요. 그래서 거기 고성박물관에 있는 제자에게 거기 박물관 내거든 이거 거기다 기증해라. 그리고 거기다 주고 왔는데 이거 30만 원 주고 샀는데 나오면 나 또 살 거야. 이 얼마나 눈물 어리는 책입니까? 근데 참 세상에 아이러니 중에도 그 간송미술관이 갖고 있는 그 첫 페이지가 없어요. 근데 그 첫 페이지에 있는 문장은 세종실록에 실려 있어.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완성을 해서 이렇게 가질 수가 있던 거예요. 후민정음의 국제어음이 2호 중국하는 그 첫 세 페이지는 왕조실록에 실려 있거든. 어쨌든 한글, 내가 저 한글 가지고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살죠. 내가 주시경 선생의 띄어쓰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렇게 예찬을 하니까 내 친구 중에 내가 좀 개구쟁이 같잖아요. 나보다 더 개구쟁이인 친구가 너 주시경 선생 띄어쓰기를 예찬하는 거는 원고료 받을 때 빈칸도 다 돈으로 쳐주는 것 때문에 그런 거. 네? 띄어쓰기도 글씨로 다 쳐주잖아. 어쨌든. 이 책을 처음 봤을 적에 말로만 들었던 거. 이국노 선생은 월북했고 정세권 선생은 북촌에 있는 한옥집 가해동 33번지 그 일대가 그 대갓집을 전부 25평 단위 개량 한옥을 해서 박매가로 해서 다 분양했던 집들이거든요. 그게 미음자 집에다가 대청머리에 유리장문 넣어서 현대식화한 그거고 익선동도 그렇고 창신동 그렇고 건축광이었어요. 그랬다가 한글학회 돈 많이 지원해줘가지고서는 다 압류되고 감옥도 갔다 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문장지를 통해서 청록파 시인들 등장하잖아요. 박목월 씨가 갖고 있는 저 운율은 소월을 받으면서도 정지용의 모더니즘까지 받아내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워요.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런 명구가 나오는 게 청로루에 먼 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 봄눈 녹으면 느릅나무 속잎 피어나는 12구비를 청로로 맑은 눈에 도우는 구름. 언어의 세련미 거기에다가 조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운율의 가락 거기에 현대적인 것 다 들어가 있잖아요. 박목월 시는 그 시 속에는 살짝 움직임이 있어요. 도는 구름, 구름에 달 가듯이 산 넘어가는 노루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그 서정이 더 피어납니다. 그런 시들이 서정주 국화 앞에서 그런 시들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나른한 시였잖아요. 그게 모든 시가 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현실이 급박하게 변하는데도 그거는 없이 신선 노름하듯이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그게 이제 리얼리즘의 한 정신인데 그때 우리에게 혜성처럼 껍데기는 가라의 신동엽 시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신동엽 시인이 대지 금강 그 서사시 모든 거 있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는 금강 마지막 편에 또 나오지만 종로오가입니다. 이슬비 오는 날 종로오가 서시호판 옆에서 낯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동대문을 물었다. 국민학교를 갓 나왔을까 새로 사시는 운동화 벗어 품고 그 소년의 등허리에선 먼 길 떠나온 고구마가 흙 묻은 얼굴들은 맞부비며 저희끼리 비에 젖고 있었다. 이 마지막 구절 아마 해남 고구마 유명하잖아. 지금도 해남 고구마 지고 오는데 흙 묻은 거가 비에 젖으니까 고구마가 서로 얼굴을 비비면서 저희끼리 비에 젖고 있다. 이런 싱싱한 표현은 정말 깊이 감성의 깊이를 갖다 아주 농밀하게 끌어가고 있는 그런 언어의 구사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6, 7학번인데 2학년 때 김수영이 돌아가시고 3학년 때 신동엽이 돌아가셨어요. 그 신동엽 선생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저 유작 시가 나오는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서울에서라는 시에서
손가락 머리빗질하고 남산에 올라 나는 갑자기 보리가 뿌리고 싶어졌다 하면서 이 서울 들판에 이제 보리 뿌리는 이야기 나오는 거 같은 그 서사적으로 전개되는 거 이러한 시가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그 시들이 신동엽의 그런 정신이 창비 패거리들의 전환시대 논리 민족문화가 생깁니다. 민중시대 농목 일로 가잖아요. 일로 가는 거에 가장 창비패는 아닌데 창비패도 됐지. 타는 목마름으로의 김지아가 69년 11월 조태일 씨가 편찬하는 시인이라는 잡지에 김준태하고 둘이 신인으로 등단한 시가 첫 시가 황토예요. 내가 저 시를 대학 다닐 적에 술 마시고 나면은 내가 저거 참 잘 읊었어요. 황토길에 선연한 핏자국 따라 나는 간다 애비야 네가 죽었고 검고 해만 타는 길 어디 가버렸냐. 두 손엔 철사줄 뜨거운 해가 땀과 눈물과 모밀밭을 태우는 총불이 칼날 아래 더위 속으로 나는 간다 애비야 부준머리 객가 숭어가 뛸 때 가만히 속에서 죽은 거 네가 죽은 거 속을 부글부글 끓어가지고서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참 절창이지. 그게 이제 타는 목마름으로까지 가잖아요. 그랬다가 90년대 넘어가서 민주화되고 난 다음에 EBS 수능 강의 중에 국어 교사가 어쩌다가 이제 이거 보니까 현대시의 그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이 황토가 그 예문으로 나오는 거 보고 아주 감동을 했어요. 신경림 선생의 농무가 나오는 거는 그래도 이해를 했는데 이 황토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일타 강사지 그 당시에 그분이 이 시를 해석을 하는데 입시를 위한 해석이라는 게 참 그 황당무계하잖아요. 거기에 아니 소월의 시, 산해연, 초원 같은 거를 해놓고서는 이런 것은 서정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지아의 황토길에 선연한 핏자국 따라 나는 간다. 간대죠. 뭐 지금 두 손에 철사줄일 때죠. 그리고 네가 죽은 곳 이런 시는 선동시. 야 그게 시험 문제에 나왔는지 어쨌는지 선생은 그렇게 가르치더라. 이분 이런 선동 때문에 내가 감옥을 간 거야. 그건 틀림이 없어요.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들끓는. 근데 김지아의 시만 하더라도 역사나 현실에 대한 관념 속에서 만들어졌지만은 어느 날 박노해가 등장해서 노동의 새벽에 전쟁 같은 밤일을 끝마치고 난 새벽 쓰린 가슴에 차가운 소주를 붓는다. 아 이러다간 오래 못 가지. 이러다간 끝내 못 가지. 전쟁 같은 철야 작업이라는 거, 빈속에 소주를 붓는다는 거, 이거는 노동의 현장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나온다고요. 노동자를 위한 시가 아니고 노동 현장에서 사는 사람의 목소리로 나오죠. 이러면서 우리 참여시는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관념 속에서 현실 속으로 바꿔가게 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김수영의 참 우리 모더니즘 시의 맥을 이어가는 데에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감명을 줬던 김수영의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켜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하면서 자칫 리얼리즘 시들이 응축시킬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넓은 지평으로 탁 이렇게 풀어주어서 우리 현대시들이 그렇게 넓은 문학 영역을 가요. 그리고 이제 그게 뒤를 이어가는 세대에서는 이성복 시인이 등장을 하면서 이성복 시인은 끝까지 한숨에 다 읽어야 돼. 비 오는 날 차 안에서 음악을 들으면 누군가 내 삶을 대신 살고 있다는 느낌. 지금 아름다운 음악이 아프도록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곳에서 내가 너무 멀리 왔다는 느낌. 굳이 내가 살지 않아도 될 삶. 누구의 것도 아닌 입술 거기에 내 마른 입술을 가만히 포개어 본다. 이런 식의 시어의 이미지들의 축적하고 비약하고 응축하고 하는 힘들이 결국은
한강의 시적 산문이라고 하는 그 글들의 채로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뒤를 이어서 나오는데 황지우의 이 여러 시 중에서 서울 이 시는 첫 문장이 시도 아니야 이건. 장만섭 34세 보성물산 주식회사 종로 지점 근무는 83년 2월 24일 18시 52분 화신 앞 17번 좌석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간다. 이게 시 속에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근데도 이 시, 이런 생생한 보통의 일을 일상으로 시어로 팍 했을 때 오는 현실감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루탄 터져가지고 다방으로 들어가서 뭐 확 해서 이제 가요. 쉬운 것 같아도 써놓고 보니까 저렇게 해서 저게 얼룩 하나 우리가 궁금해서 그것까지 읽게 되잖아요. 당나라 때 시인 중에 최고는 무조건 이태백이에요. 이태백의 시 중에서 감동적인 거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춘야 도리원서에서 첫 문장이 부천지자는 만물지 여겨요 광음자는 백대지 과객이라. 무릇 천지라고 하는 공간은 만물이 머물다 가는 여관이고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대대로 내려가는 나그네라네. 사람 미치게 만들지. 그 스케일 좀 봐요. 그런데 그로부터 400년 지나서 소동파가 등장해가지고서는 임술년 7월 가을 나 소동파는 손님들과 적벽에서 뱃놀이를 하였다. 그리고 시작해요. 바람은 서서히 불어오고 물결은 일어나지 않고 해가. 그래요. 천지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살다가는 여관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 하고 나 소동파는 적벽에서 뱃놀이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의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것이 다 복합이 되면서 그 다음에 정희성의 저문강의 삽을 싣고 문태준의 맨발 정호승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안도현의 그대에게 가고 싶다. 이런 시들이 내 세대 속에서 시어로서 같이 살았던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상국이 쓴 봄을 기다리며 같은 거가 아마 내 산문이 가장 가까운 운문은 이상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겨울산에 가면 나무들의 밑둥에 동그랗게 자리가 나 있는 걸 볼 수 있다. 자신의 숨결로 눈을 녹인 것이다. 저들은 겨우내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을 퍼올려 몸을 덮이고 있었던 것이다. 좀 더 가까이 가보면 모든 나무들이 잎이 있던 자리마다 창을 내고 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어디선가 봄이다 하는 소리만 났다 하면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게 뒤에 이게 있어서 시야. 겨울에 둘러싸인 달동네 멀리서 바라보면 고층 빌딩 같은 불빛도 다 그런 것이다. 어느새 그냥 딱 오버랩을 해버리잖아요. 그 이후에 나오는 시는 내 감각에 맞지 않아가지고 내가 얘기 못하고 한강에 소년이 온다도 내 읽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거 들어놓아서 읽을 수가 없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읽어야지. 또 나도 아니고 너야 주인공이. 그거 참 내가 뭘 잘못 봤나 하고 다시 거꾸로 갔다 오고. 그게 우리 언어의 폭이 거기까지 가는데 이런 100년 동안의 이 역사가 있었어요. 이거는 언어로서 이야기인데 내 전공은 미술이잖아요. 미술로 얘기를 하면 책에서 했던 거가 한번 여러분도 중국 도자기, 일본 도자기, 한국 도자기가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성을 내가 얘기했죠. 그 공감이 가죠. 형태미, 색채, 선내, 아름다움. 그리고 조선 초기 백자의 귀티 나는 거, 중기에 문기가 감도는 거, 후기에 부티가 나는 거. 참 있지. 이게 그렇게 설명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지금부터 외워요. 이렇게 된 거는 귀티, 요거는 문기, 이거는 부티. 외우는 수뿐이 없어. 그렇게 설명해도 모르면은 더 설명이 안 되죠. 수렵도 이게 정말 명화인데 절대평가는 상대평가를 많이 해본 사람이 확실하게 합니다. 수렵도는 고구려 사람만 그린 게 아니고 고구려의 무용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도낭벽화에도 있고 한나라대 화상전에도 있어요. 근데
들판에 산을 추상화시켜 버렸잖아요. 그리고 달리는 거는 수평으로 돼 있는데 이 도낭벽화에 나와 있는 수렵도를 보면은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덕흥리 고분에 나오는 수렵도는 이렇게 그려. 산은 똑바로 그려놓고 펄쩍 뛰잖아요. 근데 고구려 고분 무용총에 있는 거는 산을 달리는 모습으로 동감을 주고 그리고 둘이 팽팽하게 긴장하는 걸로 가잖아요. 그리고 책에 썼듯이 저 끝에 에피소드 처리한 저 사냥 가기 싫어서 억지로 온 고구려 청년. 세상에 그 심각한 죽음의 공간에 이런 유머를 구사한다는 거는 그때 문화가 얼마나 여유 있었던가 하는 거죠. 이때가 장수왕 때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겸재정선의 금강전도, 국보 중에 국보죠. 이거는 겸재가 59세 환갑되기 직전에 청하에 현감할 적에 모처럼 자유로운 시간을 얻어서 화폭에 자기 혼신을 하면서 이게 만들어진 거고, 35살 때 처음 금강산 갔을 때 그림은 이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린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이게 자기 노력을 하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해도 훌륭한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요. 이거를 다 압축할 걸 압축하고 이미지만 해가지고 70대 가가지고 만드는 금강산은 이렇게 됩니다. 노년에 필치죠. 나이가 가면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그 리듬이 아마 문학에서도 거의 그 원숙한 작품이라고 얘기하고 그 패기 있는 신예의 작품이라고 하는 거에 필치가 다른 거가 그림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단원 김홍도가 45살 때 정조대왕의 명을 받아서 금강산을 그려요. 그때에 그린 긴 그림은 임원 경제지에 의하면은 한 30m 되는 작품인데 불이 타서인지 여태까지 안 나오고, 그때 그린 스케치로 그린 거가 금강 사군첩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김홍도가 55 무렵에 되면 연풍현감에서 해직되고 난 다음에 자유인 김홍도가 돼서 자기 마음대로 그리는 50대 원숙한 때가 돼요. 그때 되면은 이와 같이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을 비교를 해보면은 40대와 50대 그림의 차이인데, 이게 저거는 생략할 거 생각하고 그 그림이 막 살아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40대에 이렇게 그리니까 50대 저렇게 그리는 거예요. 40대에 저렇게 그리려고 했다가는 조로해가지고 그 흉내만 내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김홍도가 51살 때 단양 발경에서 옥순봉도를 그린 게 이렇게 멋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김홍도 아류가 이거를 그린 그림을 보면은 아류가 갖고 있는 한계가 뭔지가 보여요.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적엔 그림 멋있다고 그러지. 근데 둘이 같이 놓고 보면은 이게 명화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디테일에 있어서라든지 포치, 구도는 흉내만 냈지 전혀 격이 다른 거가 되죠. 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섬세하게 보면은. 조선시대 평론 중에 남태웅의 삼화가 유평이 있는데, 삼화가 유평에 보면은 그 영조 때 사람이 인조 때 그림을 평하는데, 연담 김명구 허주 이징 공제 윤두서, 저거는 일필휘지로 달마도를 그렸고 금물로 꼼꼼하게 산수화를 그렸고, 공제 윤두서가 돌 깨는 인부를 그리는데 이게 석공공속도인데 조수가 저거 정을 탁 내리치면은 파편이 튀어가지고 사수 얼굴에 가서 부닥치잖아요. 그러면 따귀를 맞는 거잖아. 그래도 사수는 따귀 맞을 준비하고 있죠, 거기에. 그 절묘하게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화가를 비유해서 평한다. 김명국, 이징, 윤두서. 문장가의 산품이 있는데, 문장에도 산품이 있는데 신품, 법품, 묘품이 그것이다.
이것을 화가의 비유에 말하면 김명국은 신품에 가깝고 이증은 법품에 가깝고 윤두선은 묘품에 가깝다. 옛날 사람들 말하는 거 배울 게 이다라고 안 그래요. 가깝다고 그래요. 그래서 꼭 도망갈 준비가 다 돼 있어. 그 글들을 보면은. 단정적으로 얘기를 안 한다고요. 이것을 학문에 비유하면은 김명국은 태어나서 아는 생이 지지자고 윤두선은 배워서 아는 학이 지지자고 이증은 노력해서 아는 권위 지지자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면 매한가지다. 이것을 또 우리나라 서예가의 비유에 말하면 김명국은 복례 양세원 같고 이증은 석봉 한호 같고 윤두선은 안평대군 이용의 류에 속한다. 김명국의 폐단은 거친 데 있고 이증의 폐단은 속됨에 있고 윤두서의 폐단은 작음에 있다. 작은 것은 크게 할 수 있고 거친 것은 정밀하게 했으나 속된 것은 거칠 수가 없다. 그래서 김명국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며 윤두서는 배울 수는 있으나 이루기가 힘들고 이증은 배울 수도 있고 또한 가능하다. 이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비평의 철학은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도 이런 평론 하나 남기고 싶은데 아는 만큼 보인다 하나 했으면 됐지. 그것도 뭐 어떻게 나온 건데. 그 얘기를 듣고 보면 연담 김명국은 신들린 듯이 그리잖아요. 이증은 또박 그리는 거야. 법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제윤두선은 하여튼 뭐 조는 사람, 돌 깨는 사람, 쟁기질하는 사람 아주 묘품에 들어가죠. 아까 거기서 얘기한 거로 아까 그 글씨로 한석봉류는 이렇게 또박또박 써요. 안평대군 글씨는 귀티가 나. 외워요. 귀티 나는 글씨야. 우아해요. 복례양사원, 참 개발세발 시루는 것 같은 동세가 그렇게 나와요. 다음 추사체의 본질은 파격이고 개성입니다. 그 파격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 글씨의 묘를 참으로 깨달은 서예란 법도를 떠나지 않으면서 또한 법도에 구속받지 않은 법이다. 이게 비결이에요. 법도에 구속받지 않아야 파격인데 그 파격은 법도를 벗어나지 않는 속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입고 출신해야 된다. 고전으로 들어가서 훈련을 한 다음에 새걸로 나와야지 그거 없이 바로 새걸로 나오려면은 그 파격의 힘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건 어떤 면에서 인생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문학에 관한 것도 그렇고. 추사가 백석신군비 채로 썼다는데 백석신군비는 저렇게 생겼거든요. 그거를 팔뚝으로 익혀서 이렇게 쓰니까 이와 같이 글씨가 돼서 기본은 저기에 있지만 이거는 추사가 만든 글씨죠. 그래서 추사는 이렇게 장인적 수련과 연찬을 얘기했어요. 나는 팔뚝 아래 309비를 갖추었다. 남북조 시대까지 내려오는 유명한 비문이 309개가 있는데 그게 눈이 아니라 어깨로 팔뚝으로 외워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70평생 벼루 10개를 미창냈고 붓 1000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다. 권돈이한테 한 이야기예요. 그런 훈련이 있으니까 추사가 글씨가 파격적이면서도 그런 매력을 갖게 돼. 다음 난초가 표암 강세한 같이 모범적인 사람은 이렇게 그려요. 능호관 이인상처럼 아주 완고한 강직한 사람은 난초를 그려도 저렇게 그려. 수월은 김희진은 춤의 대가였어. 그래서 이 사람 난초 보면 다 춤을 춰요 저렇게. 그 똑같은 대상을 그 표현하는 그 조형의 언어가 이렇듯이 아마 산문도 마찬가지. 다음 추사가 멋을 낼 때는 이렇게 내요. 그려놓고 다음 갈대처럼 그려놓고 난초를 그리지 않은 지 20년 만에 우연히 그렸는데 그것이 불이선의 경지에 갔다고 아주 그냥 자화자찬을 해. 아주 갈대처럼 그려놓고선 말이야. 근데 이게 원형질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제자가 흥선대원군이었어요. 그래서 북청으로 귀양 갔다 돌아오니까 흥선대원군이 선생님 내 난초가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 한마디 써준 게 석파 난초 화첩의 뒤에다가 쓴다라는
석파난권후라는 유명한 글이에요. 그 글에 보면은 대감의 난초가 이렇게 늘었습니까? 나한테 난초를 구하고 싶은 사람은 석파에게 가서 구하는 게 더 빠를 것이다. 압록강 이동에 이와 같은 작품은 없다. 그리고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근데 옛날 분이 앞에서 극찬을 한다는 거는 조진다는 뜻이야. 나는 이런 애정을 가지고 너를 비판한다 하기 위해서 애정을 어마어마하게 붙여요.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이에요. 아무리 9,999분까지 이르렀다 해도 나머지 1분은 원만하게 성취하기 어렵습니다. 이 마지막 1분은 웬만한 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력 밖에서 나온 것도 아니죠. 우리가 2%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추사는 0.01% 부족한다고 그거 채우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장인적 수련과 연찬의 세계 속에서 이렇게 치밀한 것이 있었다는 것으로 제가 시각 매체를 통해서 배워왔던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